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면서 또 경영학 박사시기도 한 이후경 박사님의 강연인데요. 관계 방정식의 핵심 내용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관계 방정식이요? 흥미로운 제목이네요. 그쵸.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관계는 더 어렵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어떨 때는 뭐 직장이나 가정이 막 전쟁터 같기도 하고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방정식이라는 좀 독특한 틀로 한번 풀어보면서, 당신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그런 통찰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이야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어떤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모든 정신질환은 관계의 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아, 정말요? 네, 또 현실적으로도 성공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이런 조언도 많잖아요. 그쵸. 회사 생활 해보면 정말 그래서 이후경 박사님의 강연은 이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를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접근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방정식 이렇게요. 수학 문제처럼요. 와, 신선한데요? 네, 아주 독특하면서도 이게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강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성공하면 갖는 것, having, 또 행복하면 하는 것, doing 이걸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뭘 가졌느냐, 뭘 하느냐. 근데 이 박사님은 궁극적으로는 존재 자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존재 자체요? 예를 들면 그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도 햇볕 가리지 마시오 했던 디오게네스 이야기 아시죠? 아, 네네. 유명하죠. 또 뭐 팥죽 쑤어 먹으면서 아첨 안 하고 사는 삶에 만족했다는 그런 선비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 having보다는 being에 대한 성찰을 던져주는 거죠.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게 성공이나 행복의 외형적인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내 존재 자체의 만족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 자기 성찰이 사실관계를 푸는 시작점이라는 맥락입니다. 아하. 이 박사님 설명에 따르면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고차 방정식처럼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고차 방정식이요? 네, 어린 시절의 순수한 관계는 뭐 답이 비교적 명확한 1차 방정식 같은데 어른이 되면서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2차, 3차 방정식처럼요. 비유가 재밌네요. 이해가 쏙쏙 돼요. 그 고 이병철 회장님의 유언 세 글자, 근, 둔, 운 이것도 그렇고 아, 네. 또 어떤 회장님은 뭐 늘 손해보면서 살아야 성공한다 이런 철학을 말씀하셨다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 복잡한 관계 속의 지혜를 함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부터 순서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미적분을 풀 수는 없잖아요. 아, 맞네요. 기본이 중요하죠.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 말처럼 먼저 내 안의 문제, 즉 1차 방정식을 풀고 나서야 더 복잡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럼 그 첫 단계, 1차 방정식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바로 나 자신,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1차 방정식은 개인 역동, 즉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개인 역동?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프로이트 이론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이드, 자아, 초자아.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행동이나 감정을 결정한다는 거죠. 아, 이드자와 초자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드는 아주 본능적인 욕구,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목소리고요. 초자아는 반대로 그러면 안 돼 하고 막는 도덕적인 브레이크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자아는 이 둘 사이에서 현실을 고려하면서 조율하는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제 안에도 본능이랑 이상이랑 현실이랑 계속 막 협상하거나 싸우고 있겠네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은 여기서 우리가 의식하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아래 무의식의 훨씬 큰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강조하세요. 무의식이요? 네. 그게 바로 개인 역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개인 역동은
현재 속의 과거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속의 과거요? 네. 내가 타고난 기질,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자라온 환경,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 이런 것들이 현재의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어릴 때 경험이요? 네. 요즘은 뭐 유전자 검사로 기질 같은 거 알 수도 있다지만 사실 선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환경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요? 좋은 환경은 약점을 보완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환경은 타고난 강점마저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남아서 현재의 관계 패턴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런 관계만 맺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군요. 과거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과거 영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박사님은 현재 속의 미래로서의 가능성도 이야기합니다. 현재 속의 미래. 이건 꼭 뭔가요? 그 앤서니 라빈스의 유명한 책 제목 있잖아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것처럼 내가 어떤 목표와 사명, 즉 삶의 의미를 찾으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의미를 찾는 거요? 네, 대표적인 예가 빅터 프랭클 박사죠. 그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나중에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서 의미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하죠. 결국 그걸 바탕으로 의미 치료, 로고세라피라는 걸 창시하기까지 했고요. 이게 바로 현재 속에서 미래를 만드는 힘이죠. 와, 과거의 영향도 받지만 미래를 향한 가능성도 내 안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배우 욕구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배우 욕구요? 네, 단순히 먹고 자는 생존 욕구를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욕구인데요. 완전한 인격을 이루고 내 안에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말합니다. 아,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그거요. 이런 영혼의 병 같은 걸 앓게 된다는 거죠. 아, 영혼의 병. 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심리 상담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 삶의 목적이나 의미, 더 나아가서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깊네요. 이게 바로 1차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 안의 힘과 또 상처를 잘 다루는 것. 이게 모든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사라고 할 수 있죠. 나를 아는 것. 1차 방정식. 이게 생각보다 훨씬 깊고 중요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훨씬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사회로 나오면서 관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죠. 그렇죠. 친구, 연인, 동료, 상사. 일단 1대1 관계, 이걸 이각관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시작해서 3명, 삼각, 4명, 사각 이상 막 얽히는 관계들이 생겨나죠. 네. 여기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힘 같은 것까지 작용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고차 방정식 풀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그 비유요. 네, 누가 그랬다죠. 30은 넘어야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한다고. 아,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복잡하다는 뜻이죠. 그럼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이각관계, 즉 1대1 관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여기서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나친 기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뜨끔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이 정도는 해주겠지, 당연히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다가 혼자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경우 정말 많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지나친 기대가 관계를 망치는 거의 주범인 경우가 허다해요. 주범이요? 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게 마련이고 그 실망은 또 금방 분노나 원망으로 번지기가 쉽죠. 맞아요. 괜히 막 미워지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지나친 기대가 단순히 그 상황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쩌면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사랑이나 인정,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무의식적으로 현재 관계에 투영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와, 과거의 결핍이 현재의 기대로 나타나는 거군요. 네. 내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줬는데 당신은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무의식적인 요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근데 아까 긍정적인 기대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피그말리온 효과처럼요. 그 차이가 뭔가요? 네. 그 차이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나친 기대는 보통 조건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잘해줄게. 이런 식이죠. 네. 그리고 되게 비판적이에요. 왜 이것밖에 못해? 내 기대에 못 미치네? 이렇게요. 또 자기중심적이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해줘. 상대방 감정에는 별로 공감을 못하고요. 듣기만 해도 숨 막히네요. 반면에 건강한 기대는 어떨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입니다. 네가 뭘 하든 네 존재 자체로 소중해. 이런 마음이죠. 비판보다는 지지를 하고요. 아, 힘들었겠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타적입니다. 내가 뭘 받으려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당연히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요. 아,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비판적이냐, 지지적이냐. 네. 그래서 당신의 기대는 주로 어느 쪽에 가까운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관계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기대를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정말. 그런데 이 지나친 기대가 더 심해지면 투사적 동일시라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이건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투사적 동일시, Projective Identification.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이게 관계 속에서 생각보다 꽤 흔하게 일어나는 심리 현상입니다. 흔하게요. 네.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좀 쉬워요. 첫 번째 단계는 투사입니다. 투사요? 던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감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불안감이나 분노 같은 거요. 이걸 마치 상대방의 것인 양 슬쩍 떠넘기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약간 비슷하지만 더 복잡해요.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한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그 감정을 던지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투사인데 두 번째 단계인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걸 본 나는 코봐, 네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 하면서 나 역시 똑같이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와, 서로한테 감정을 떠넘기다가 결국 둘 다 그 감정에 빠져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마치 감정적인 핑퐁 게임 같은 건데 이게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렵고 결국 관계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핑퐁 게임. 비유가 확 와닿네요. 특히 부모-자식 관계나 연인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쉽고요. 이걸 건강하게 인식하고 서로 대화로 풀지 못하면 관계가 계속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한 심리네요. 내 감정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니 충격적인데요. 자, 이제 관계가 둘이 아니라 셋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건 뭐 더 복잡해지겠죠? 드라마 단골 소재 삼각관계 말이에요. 그렇죠. 삼각관계, 트라이애드 릴레이션십은 2차 방정식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것도 뿌리를 찾아가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처럼 아주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사랑과 경쟁, 질투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거죠. 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요? 네. 그러다가 이제 형제 관계를 거치면서 좀 더 다듬어지고 나중에는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가정에서 이런 삼각관계를 건강하게 경험하고 잘 졸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세요. 졸업이요? 네. 이게 잘 안 되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동료 관계라든가 조직 내에서 자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끊임없이 경쟁심을 느낀다거나 누군가를 배제시키려고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 어릴 때 관계 경험이 평생 영향을 미치는군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명 이상이 얽히면 가족 역동이나 집단 역동 같은 더 큰 시스템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서 남편이 술 마신다. vs 남편이 술 마셔서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 이거 정말 뮤비우스의 띠 같은데요. 끝이 없잖아요. 네, 그게 바로 가족 역동, 패밀리 다이나믹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직선적이지 않고 계속 순환하는 거죠. A 때문에 B가 생기고 B 때문에 다시 A가 강화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해요? 원인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 먼저 잘못했냐 이렇게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문제 행동 자체, 예를 들면 술 마시는 행동이나 바가지 긁는 행동,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변화를 시도하는 해결 중심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원인보다는 해결 방법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가족은 공동의 목표나 규칙, 또 운명을 공유하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처럼 보여도 사실은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가족을 넘어서 회사나 동호회 같은 집단 역동, 그룹 다이내믹스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겠죠. 리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도 하고 또 내부 갈등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프로이트는 교회나 군대 같은 조직을 예로 들면서 이런 집단 심리를 설명했죠. 기본적으로 리더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이걸 리비도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리더 윗 구성원들 간의 동일시, 이런 걸 통해 집단이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네, 리더가 중요하죠, 확실히.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집단 내에는 항상 억압된 공격성 같은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종종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를 만드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희생양이요? 그 특정 사람한테 막 비난을 돌리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집단이 가진 어떤 불안이나 불만, 문제 같은 걸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이나 아니면 소수 집단을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야 하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거죠. 아,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희생양 삼았던 그런 끔찍한 사례가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양이 되셨다고 보기도 하죠. 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 만들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정의를 행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와, 무섭네요. 죄책감도 못 느끼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희생양을 만듦으로써 집단이 가진 진짜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해결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엉뚱한데 화풀이하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처럼 2차 방정식은 개인을 넘어서는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들과 그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힘들을 다루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얽히고 설킬 수 있다니. 그럼 이 복잡한 문제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바로 마지막 3차 방정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3차 방정식, 역동화해, Dynamics Dissolution입니다. 역동화해. 뭔가 해체시킨다는 느낌인데요. 네, 비슷합니다. 이건 앞서 말한 그 복잡한 역동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초월적인 해법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해법이요? 그게 가능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강연에 나온 낙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셨는데. 아, 네. 그 소금짐을 잔뜩 진 낙타 이야기요. 낙타가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등에 있던 소금이 비에 녹아내리면서 짐이 저절로 가벼워지고 결국에는 짐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아, 낙타가 뭘 한 게 아닌데 저절로 해결됐네요. 그렇죠. 낙타는 짐을 풀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변하면서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와해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문제 와해. 문제가 녹아 없어진다. 이 박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세요. 생활보다 삶이 크고 사실보다 진실이 크며 몸보다 혼이, 현실보다 실제가, 문제보다 신비가 크다. 와, 심오한데요? 네, 즉 눈앞의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좀 더 큰 차원에서 삶 전체를 바라보라는 메시지죠. 근데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찾고 그게 일반적인 접근법 아닌가요? 물론 문제 해결 접근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방식입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때로는 원인 분석에 너무 매달리기보다 긍정적인 변화나 해결책 자체에 집중하는 해결 중심 접근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고요. 아, 해결 중심 접근이요? 네. 과거에 뭐가 문제였든 일단 지금 효과 있는 걸 계속하고 효과 없는 건 다른 걸 시도해보자. 이런 아주 실용적인 방식이죠. 네. 하지만 문제 와해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더 나아간다는 건가요?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생에는 사실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혹은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 심지어는 풀 필요가 없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풀 필요가 없는 문제도 있다고요? 네,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통제하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거죠. 어쩌면 문제라고 규정하는 내 생각,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집착, 이런 것들이 마치 낙타의 소금짐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와, 문제 자체를 다르게 보는 거군요. 해결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실현을 넘어서는 자기 초월의 경지, 혹은 운명이나 섭리 같은 더 큰 질서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근본적인 해법일 수도 있는 거죠. 문제 자체를 소멸시킨다. 정말 새로운 관점입니다. 와. 오늘 이교경 박사님의 관계 방정식을 통해서 관계의 복잡성을 1차 나 자신 알기, 2차 상호작용 이해하기, 그리고 마지막 3차 문제 초월하기 단계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 문제가 어떻게 점점 더 깊어지고 복잡해지는지, 그리고 각 단계마다 어떤 해법의 실마리가 있는지 따라가 봤네요. 네, 그렇죠. 이 박사님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관계의 지혜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혼자 사는 듯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듯이 더불어 살아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혼자 사는 듯이라는 건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그런 자유로운 태도로 의미합니다. 아, 독립적인 개인이 되는 거군요. 네, 동시에 상대방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요? 그건 마치 산소와 수소라는 각기 다른 존재가 만나서 전혀 새로운 성질의 물 H2O가 되듯이, 아, 네. 혹은 서로 다른 모양의 톱니바퀴들이 딱 맞물려서 하나의 큰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개개인이 가정이나 사회라는 더 큰 시스템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죠. 혼자 바로 서되 함께 어우러져라. 아, 이거 정말 심오한데요. 듣다 보니 장자가 했던 이야기도 떠오르네요. 장자요. 어떤 이야기죠? 그 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다른 배랑 쿵 부딪혔을 때요. 만약 그 부딪힌 배가 빈 배면 화낼 일이 없는데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막 화가 나고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아, 네네, 알죠. 그래서 장자가 세상을 빈 배처럼 건너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나라는 그 아집, 그걸 좀 비우라는 말이 방금 말씀하신 3차 방정식의 문제 와해하고 딱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맞습니다. 결국 관계에서 부딪히고 힘든 건 내 안에 어떤 나라는 것과 상대방 안에 나라는 것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그 배를 비우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럼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강연이 던지는 좀 철학적인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존재, 지금 우리가 있다는 이 상태가요. 어쩌면 영원한 없음 사이에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끼어 있는 거라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겪고 있는 이 현실이 혹시 그 옛날 장자가 꾸었던 나비의 꿈처럼 그냥 한바탕 꿈일 수도 있다면. 꿈일 수도 있다면요. 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부딪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어쩌면 조금은 더 가볍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면서 당신의 관계들을 새롭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